지금 경기 되게 안 좋죠. 그런데 경기 되게 안 좋은 건 맞으나 여전히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처예요.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인플레이션이 왔고 앞으로 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75bps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게 결국 유동성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기랑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머신러닝으로 만든 지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색 라인이 강남이에요. 강남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서울시 평균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강북이에요. 강북. 보시면은 대략 한 2023년부터 저점은 모두 통과한 게 보여요. 다만 그 다음부터 강남이 사실은 약간의 변곡은 있으나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시점이 작년 1분기거든요. 이 시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급등이라는 게 지금 사실 강남에서 발생한 문제고,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2023년 1월 대비 지금 얼만큼 뛰었냐를 다시 보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 40% 가까이 뛰었어요. 40%. 근데 특정 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특정 구들은 사실은 뭐 3%, 7%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양극화된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지금 거래량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25년 2분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5년 2분기 6월도 다 안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임대차법 때문에 전수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은 8월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전수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국에 뭐 14만이 거래됐다는 게 보시면은 이건 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년 대비 지금 최고예요. 거래량이. 수요가 붙었다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이후 최고예요. 이거 앞으로 여기서 더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가 아닌 겁니다. 5월달 말 6월달 초가 완벽하게 다 들어간 수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전국 서울시 경기도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의 주택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남 상고 대폭등한 거는 맞는데, 다만 그게 앞으로 계속된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붙어줘야 돼요. 그죠?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데 전국, 서울시, 경기도는 거래량이 1분기부터 계속 붙었어요. 근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4,400 한 다음에 지금 1,367건이에요. 이거 더 늘어나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래도 2,00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남 3구는 거래량이 꺾였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다른 구랑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우리가 가격 그 상승률이 낮은 구 있잖아요. 10% 이내. 그거가 노도성인데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인데 그거 지금 거의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 이후에. 노원구에서 거래량 이 정도 붙은 거는 사실은 수요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부동산 그리고 도시계획 강의하는 김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과연 강남이 지금처럼 계속 갈 건가? 아마 상승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이 지금처럼 급등할 건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다만 강남이 이제 거래량이 준 거에 대해서 마포 같은 경우에도 풀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 많고요. 성동구도 많고, 양천구도 많고, 동작구, 동대문구도 많아요. 즉 강남은 거래량이 줄었지만은 나머지 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단지 단위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장 단지를 몇 개 뽑았어요. 대장 단지 몇 개 뽑았는데 좀 3,000세대 이상 중에서 좀 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초반이 저점이었고 지금 이제 2025년 상반기죠. 한 6월 달까지 나온 것들 다 봤는데 그만 대략 한 2년 반 정도의 세월이죠. 2년 반 정도의 세월 동안 반포자이 같은 경우 33평이 무려 55% 대폭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데 잠실에 있는 엘스, 리첸스, 트리즘을 다 합치면 이게 한 15,000세대 되거든요. 거기에 33평이 거의 10,000세대예요. 10,000세대. 그래서 강남권에서 가장
데이터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데가 예예요. 이게 48% 늘었다는 거는 이미 강남권이 어마어마하게 대폭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강남에서 먼 지역에 있는 구들, 뭐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들은 지금 상승률이 높긴 높아요. 20%도 엄청 높은 거예요. 2년 반 동안 20%도 높은 건데 강남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이거 폭등한 건 맞아. 이거 대폭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이 가격이 이제 다른 지역에 전이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경기 되게 안 좋죠. 경기 되게 안 좋은 건 맞으나 그 경기 외적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인플레이션이 왔고 앞으로 또 올 것 같아요.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처예요. 왜냐하면 월세 수익률이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올라가면은 부동산 사가지고 더 월세를 받아야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저금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못 하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작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75bps를 떨어뜨렸어요. 0.75% 떨어뜨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단기간에. 그럼 이게 결국 유동성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저금리로 인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경기랑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강남의 대폭등이 맞으나 이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다른 거래량 추이를 봤을 땐 강남 지역 외에서 아마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신규 주택 공급이 없으면 왜 매매나 전셋값이 오르는지 그 구조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관련해서 이게 주택의 총량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 다 이사를 다녔죠.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할 만큼 좋은 집이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집 상태가 조금 더 좋은 집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살던 데보다 양질의 주택에 살고 싶다는 열망에 투영된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 소득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주택의 량과 더불어 주택의 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본다면 뭐냐면은 주택 총량에서 양질의 주택이 계속 일정 부분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양질의 공급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증가를 해요.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내 소득은 덜 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택이라는 게 맨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주택은 한번 들어가면 보통 7년 동안 살아요. 그러면 미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테리어 안 할 집을 양질의 주택을 상대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양질의 주택이 반드시 공급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공급이 굉장히 정체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공급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오냐면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소득이 오른단 말이에요. 소득이 오르면은 지금 이제 한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는 건 양극화예요. 양극화인데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더 좋은 주택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주택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매매가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강남 주택이 많이 오른 거라고요. 다만 이제 더 이상 주택 양질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오른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주택도 같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거래량에서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전세값 오르는 것도 똑같아요. 전세값은 이제 주택 총량하고도 연결이 돼요. 주택 총량이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태라고요. 멈춰 있는 상태인데 서울은 재미있는 것이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가 늘고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주택 총량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주택 총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물론 많은 분들이 다 매매를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이 존재를 해요. 그분들이 주택에 대해서 또 프리미엄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두 개 때문에 경기랑 상관없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고 월세가 오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매매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주택 수는 인구 가구 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그냥 양질의 주택 말고는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호수가 있어요. 주택의 수, 그다음에 가구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빌라 있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가 주택 총량에서는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대략 한 제 기억에 한 60, 70%면은
빌라가 3, 40%예요. 근데 우리가 가구 수를 보면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 말씀 뭐냐면은 빌라의 작은 집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주택의 총수가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택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고가 주택부터 오르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추세상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런 국면에서도 서울 집값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인구가 주는 건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계속 줄었습니다만은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3, 4인 가구가 많았지만 지금 1, 2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가구 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주택 총량은 더 필요한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서울로 오려는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사실은요. 따라서 서울 수도권으로 대기 수요 엄청나게 많다는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집값은 상방 트렌드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 일본에서 봐야 돼요. 제발 일본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도쿄 아파트 가격 폭락했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경 아파트 가격 상승률 보시라고요. 지난 4년간 50% 올랐어요. 일본 절대적으로 인구수 줄고 있어요. 1억도 깨졌어요. 제가 알기에. 하지만 동경으로 몰려요. 지금 오사카로 몰리고 동경 아파트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우리 왜 그 얘기 안 하냐고요. 똑같은 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 같은 규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런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제일 주장하던 건데 저는 거기 100%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나쁜 정책 하려고 의도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정책이 부작용이 존재를 한다면 그 반면 교사를 삼아야죠.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들 보면은 대폭등했거든요. 그건 팩트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글로벌도 다 같이 대폭등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던 건 뭐냐면은 수요를 잡는다고 뭔가 계속 내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절대 작동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이 가수요가 더 붙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관점에서 세금 등 규제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만 이제 세금 같은 그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은 지금 늘려야 된다. 당위성이 있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세금 이슈예요. 세금 이슈. 그러니까 20억짜리 주택 굉장히 비싼 주택이잖아요. 근데 20억짜리 주택의 실효세율이 0.1%예요. 20억짜리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안 돼요.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공시지가 12억 이상인데 20억짜리 주택이 공시지가가 한 11억 5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20억짜리 주택은 그러면 그냥 재산세만 돼요. 그럼 20억짜리 주택에서 재산세 어떻게 매기냐면 우선은 20억에 대해서 매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매겨요. 그럼 12억이라고 할게요. 12억에 대해서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거기서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게 60%예요. 그럼 대략 얼마에 대해서 때리냐면 7억에 대해서 때려요. 7억에 대해서 0.4% 때려요. 그래서 계산 잘해보면 한 200에서 27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20억짜리 주택이 0.1% 세율 가진다는 전세계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담이 너무 적으니까 이 가수요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종부세는 징벌적 가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는 두 번째는 재산세율 올려야 돼요. 재산세율 정말로 지금 실효세율 0.1%인데 미국에서 가장 낮은 주가 0.3%예요. 0.3%까지는 최소한 가자고요. 그럼 그거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세율 갖고는 20억짜리 갖고 있는데 200만 원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자동차 2대 안 몰면 돼요, 사실은. 따라서 이 부동산 세율 약간 올리되 종부세 폐지하고 대신 양도세 좀 줄여주는 부분으로 좀 조세 혁신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하는 총재께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주택 공급 문제가 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공급이라는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로 수요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분산을 하면 좋은 거예요. 하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신도시를 많이 만들자는 정책인데 3기 신도시가 벌써
지금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이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LH가 돈이 없어가지고 토지 수용을 못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LH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 개발이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국공유지를 우리가 대폭적으로 지금 토지 작업해서 빨리 분양시장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분산이면서 공급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기축 시장에서 형성이 돼요. 만약에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딩을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가격이 똑같은 품질의 아파트인데 20-30%가 싸면은 일로 가서 줄을 쫙 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 주택에서 봤어요. 2010년부터 보금자리 주택 나오니까 강남 집값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쭉 빠져요. 근데 그때 대단하게 많이 공급된 것도 아니에요. 딱 2만 호예요. 강남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기축 시장에서 분양 시장으로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고 분양 시장의 물건은 기축 시장보다 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의 대규모 분양 시장을 열어야 돼요. 국공유지에서 그 토지 작업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도 한 여러 번 했어요. 재작년부터. 근데 아직까지 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땅이 어딨냐? 제가 좀 땅을 좀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서리풀 지구라고 다행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지금 근데 용적률을 너무 짜게 해서 용적률 400% 충분히 되거든요. 그 땅. 그럼 4만 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서역 갔을 때 수서역 옆에 차량기지 있거든요. 차량기지 덮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 5천 채 나올 수 있어요. 4만 5천 채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어요. 몇 년간. 단계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쫙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공급이 서쪽 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있잖아요. 15만 평이에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고 모든 걸 다 오피스로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절반은 반드시 아파트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한 8천 채에서 10,000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색에도 차량기지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 10,000채 나올 수가 있고 상암동에 랜드마크 타워라고 있어요. 10몇 년째 아무도 거기는 안 들어가요. 거기 그냥 주거지 할 대상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서리풀에서 4만 채, 수서 차량기지에서 한 5천 채, 4만 5천 채고요. 그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8천 채 나오고 그리고 수색에서도 한 10,000채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5개만 하면 돼요. 이 5개 다 국가 땅이고 이거 2-3년 안에 못하면 그건 리더십의 문제예요. 차량 기지들 있잖아. 수서나 수색 같은. 근데 뭐 행신역 케이스를 보다시피 차량 기지는 회피 시설이라 그것도 양질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를 분양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약간 두 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중산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거고 빌라에 관련돼서도 양질의 빌라가 공급돼야 된다고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차량 규제에 있는 부분들은 빌라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양질의 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확대 혹은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같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자금을 활용해서 이 아파트를 샀는지 자금처를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이 100억이 내 계좌에 있어가지고 야, 나 현금 100억 갖고 여기서 20억 갖고 아파트 산 거야.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강남에 아파트 조그만 걸 사기 위해서 약간의 돈이 부족해요. 그럼 그 사람은 당신은 약간 돈이 부족하면 살면 안 돼. 급을 나누는 느낌. 그럼요. 이거 절대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많은 분들 저한테 비난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철폐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거 철폐했다가 다시 한 거는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시점이. 마켓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철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22년에 부동산 가격이 20%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런 반자본주의적인 규제를 다 해소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토지 허가 구역 나중에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거 반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권 대출 규제도 저는 이거 사실 반대해요. 이게 금융 상품,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라는 건 한 번 나왔으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은 피해는 저소득 서민이 봐요. 그래서 이런 규제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이 좋고 나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부유층을 위한 시각에서 나온 잘못된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정책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 근데 그 책임을 소비자한테 묻는 거예요.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 대출 규제 이런 거 좀 반대하고요. 왜냐면 그 수요를 잡자고 한 건데 그 정책 문재인 정권 때 했을 때 부작용만 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을 써서라도 파이낸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 시장에 있는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바꿔야 되기 위해서는 이건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정부예요. 정부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부분은 뭐냐면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어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되게 중요해요. 서울시가 제가 봤을 때 2년 반 동안 놀았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랑 협의해가지고 지금부터 분양 스케줄대로 한 번에 2만 채 분양하면 안 돼요. 시장 보면서 3,000채 나눠서 하면 사람들이 쫙 줄 쓸 거예요, 일로.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정부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 1987년, 88년 때 강남 집값 100%씩 올랐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리더십 갖고 TF 만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빠르게 제1기 신도시 만들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1990년부터 IMF 전까지 그냥 쭉 빠져요. 6년간. 그 정도 짧은 시기에 신도시를 그렇게 개발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리더십 지금 보여줘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라이프타임 골이에요. 그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생애 주기 차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예산과 미래 예산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택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똑똑한 한 채의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주택이라는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을 걸치고 봤을 때 누적 상승률은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우선 들어간 다음에 본인의 소득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닐 거잖아요. 소득이 더 오른다고 했을 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금 다양한 본인의 여건 그리고 경제적 여건 봐가지고 본인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양에는 부탁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